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바람이 차가웠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골목의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이상한 불길함을 속삭이는 듯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며느리 지연이가 손자 태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그 표정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주에만 태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출장이라 했다. 회사에서 갑자기 내려온 일정이라며 일주일이면 돌아온다고 했다. 나는 잠시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다. 얼굴이 헬쑥했고 입술은 잔뜩 바짝 말라 있었다. 출장이라니 요즘 회사가 그렇게 바쁘단 말이냐? 네, 이번 거는 정말 급해서요. 어머니, 일주일만요. 딱 일주일 뒤엔 제가 데리러 올게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괜히 부담을 줄까 싶어.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태호는 내가 잘 볼 테니 하고 말해버렸다. 그녀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번만 잘 다녀오면 모든 게 좀 나아질 거예요. 그 마지막 문장이 귀에 걸렸다.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그건 출장 가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다. 지연이 떠난 뒤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했다. 태호는 인형을 안고 엄마 언제 와요? 라고 물었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일주일만 지나면 온단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며칠 동안은 괜찮았다. 태호는 밝게 웃었고 지연에게서도 잘 지내고 계시죠? 라는 짧은 문자 하나가 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전화는 신호음만 같다. 문자도 카톡도 읽히지 않았다. 이틀째, 3일째, 닷새째. 전화를 걸 때마다 내 마음속의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출장이면 이제 곧 돌아올 때도 됐는데. 혼잣말을 하며 시계를 봤다. 밤 10시 40분. 아직도 연락이 없다. 나는 혹시나 해서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박지연 씨요? 그분 지난주에 퇴사하셨는데요.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식는 느낌이었다. 퇴사하셨다고요? 네. 사직서는 일주일 전에 제출하셨어요. 그럼 출장이라는 건요? 출장이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가 뭘 잘못 들은 걸까? 나는 며느리의 번호를 다시 눌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번호는 서비스되지 않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려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지연이 떠나기 전 마시다 남긴 커피잔이 있었다. 그 잔 속에 검은 액체가 식은 채로 남아 있었다. 나는 괜히 그 잔을 쥐었다. 그녀의 체온이 남아 있을 것만 같았다. 출장이 아니었어.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날따라 바람이 더 매서웠다. 창문을 닫으려 다가간 순간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다. 나는 그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이유를 모른 채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태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나는 애써 웃었다. 곧 올 거야, 태호야. 조금만 기다리자. 아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내 손끝은 차가웠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나는 현관문을 바라봤다. 문이 열릴까, 누군가 노크를 할까, 그 기대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의 말처럼 딱 일주일만 기다렸지만 그 일주일은 영영 끝나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녀가 말했던 출장의 끝은 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초인종 소리를 기다렸다. 태호는 여전히 엄마 언제 와요? 를 물었고 나는 늘 같은 말로 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태호야. 엄마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잖아.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가슴은 조여왔다. 그녀의 말투, 마지막 인사, 그날의 눈빛까지 떠올라.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며느리의 회사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출장이요? 아니요, 그런 일정 없었는데요. 박지연 씨는 이미 퇴사 처리되셨어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지만 내 마음속엔 거센 파도가 일었다. 퇴사라니요? 언제요? 지난주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라면 지연이 태호를 맡기던 그날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날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손이 덜덜 떨렸다. 지연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걸까?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어째선지 싸늘하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태호가 조용히 내 무릎에 기대었다. 할머니,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나는 순간 대답이 막혔다. 응, 근데 지금은 전화를 못 받으시는가 봐. 엄마 아파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아이의 체온은 따뜻했는데 내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날 밤 나는 지연의 번호를 다시 눌러봤다.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익숙한 안내음이 이제는 공포처럼 들려왔다. 다음 날 나는 집 근처 경찰서로 향했다. 며느리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은 서류를 작성하며 실종 접수는 최소 48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혹시 다툼이나 빚 문제는 없으셨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우리 사이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안에서도 설득력이 없었다. 지연의 얼굴을 떠올리면 언제나 피곤함과 불안이 함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며느리의 집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현관 앞엔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새어나왔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문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귀를 대고 들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지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 일주일만 부탁드릴게요. 그 말이 자꾸 다른 뜻으로 들렸다. 마치 부탁이 아니라 유언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나는 결심했다. 지연의 집 문을 열어야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넣고 관리소 직원과 함께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다. 거실은 어지럽혀져 있었다. 옷가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반쯤 찢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서울가정법원이라는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제목은 친권 포기 확인서.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친권 포기라니.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서류 아래에는 아이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바로 태호의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태호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날 밤 모든 불안이 현실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떠난 게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것 같았다. 태호는 잠에서 깨어 엄마 언제 와요?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엄마는 널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지연의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손끝이 얼어붙은 듯했다. 문틈 사이로 스며나오던 냉기가 아직도 내 몸에 맴돌았다. 친권 포기 확인서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가 왜 이런 서류를 준비했을까? 태호를 나에게 맡긴 진짜 이유는 뭘까? 집으로 돌아오니 태호는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나는 대답 대신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기다리자, 태호야. 할머니가 엄마 찾으러 갈 거야.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진짜요? 그럼 나도 갈래요.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지. 아직은.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연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녀의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상자 안에서 영수증, 편지 조각, 이름 모를 명함들이 나왔다. 그중 한 장의 명함이 눈에 띄었다. 대성투자상담소. 이름 아래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 수상한 느낌이 들었다. 투자 상담이라. 그녀는 경제적으로 늘 빠듯했다. 아들 민수가 떠난 후 남은 빚을 갚느라 늘 허덕였던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혹시 그 돈 문제 때문일까? 나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점심 무렵 나는 지연의 직장 동료였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 씨요? 아, 그분 요즘 연락이 안 되던데요. 회사 그만두기 전에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전화 올 때마다 목소리가 많이 흔들렸어요. 특히 돈 얘기만 나오면 울먹이곤 했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걸까요? 그럴지도요. 그분 남편 빚이 아직도 남아있다던데요. 수화기 너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남편의 빚. 그건 결국 내 아들 민수가 남긴 흔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에 보관해둔 민수의 낡은 사진을 꺼냈다. 지연과 태호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태호는 아직 아기였다. 그 사진 속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지금의 현실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사진 뒤에는 지연의 손글씨가 있었다. 이날처럼 웃을 수 있을까? 나는 그 글귀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녀의 외로움이 그 짧은 문장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정순 어르신 말씀하신 주소 인근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이 며칠 전 인천항 부근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인천항이요? 네. 밤 늦은 시간 혼자서 가방을 들고 걸어가더란 겁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바다로 간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갔던 걸까? 그 이후엔요? 그 이후엔 흔적이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호가 내 옆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웃고 있었다. 그 소리가 점점 멀게 들렸다. 이 세상이 내게서 한 겹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빛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 그 안에 지연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지연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왜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니? 내가 뭘 그렇게 몰랐던 걸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이제 나는 기다리는 걸 멈춰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내가 널 찾아낼 거야.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오래 울렸다. 며칠이 지나도 지연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그녀가 인천항 근처에 있었다는 제보 이후 어디서도 새로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경찰은 추적 중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화면 속 부재중 통화 없음이라는 문구가 이제는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의 얼굴이, 그날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이번만 잘 다녀오면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이 자꾸만 내 귓가에서 되풀이됐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듯 그녀가 나 아닌 자신에게 한 말처럼 들렸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정순 어르신, 며느리 박지연 씨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다. 가방이요? 어디서요? 인천항 근처 버스 정류장 근처 쓰레기통 옆에서요. 나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다. 가방은 낡았고 먼지가 묻어 있었다. 안에는 통장, 수첩,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통장은 잔액이 1만 3천 원 남아 있었고 입금 내역엔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금액이 익명으로 들어와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모두 무기명 송금. 마지막 입금 날짜는 지연이 사라지기 바로 전날이었다. 경찰관이 말했다. 이건 생활비로 보이지만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보통 이런 형태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그럼 지연이는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만 이 계좌가 불법 투자 사이트의 자금 흐름과 연결되어 있더군요.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연이가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건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방을 품에 안고 경찰서를 나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내 손끝은 더 차가웠다. 그녀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누구에게 돈을 받았던 걸까? 그 돈이 끊기자 사라진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가방을 올려두었다. 그 안에 있던 사진들을 한 장씩 꺼냈다. 태호가 3살 때 지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녀는 아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 미소 속에 어두움의 그림자 따윈 없었다. 지연아, 너 정말 이런 일을 한 거니? 나는 사진을 쥔 채 속삭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사진 속의 웃음이 내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그날 밤 나는 지연이의 방을 다시 뒤졌다. 책상 서랍 깊숙이 작은 수첩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사라져야 태호가 살 수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했다. 사라져야 한다는 말, 그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무언가로부터 피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느껴졌다. 손끝이 떨려 글씨를 따라 쓸어봤다. 종이 위에 남은 펜 자국이 깊었다. 그녀는 이 문장을 쓸 때 울었을까? 아니면 결심했을까? 눈물이 흘러내려 수첩 위 글씨가 번졌다. 나는 중얼거렸다. 지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경찰의 연락만 기다리지 않기로. 지연이 남긴 단서를 내가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통장, 명함, 수첩. 그 모든 것이 지금 내 손 안에 있었다. 너는 왜 떠났니? 그 돈은 누구에게서 온 거야? 그리고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그 물음이 밤새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지연아, 이제 내가 널 찾아낼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지연의 수첩에 적힌 한 문장. 내가 사라져야 태호가 산다. 그 글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식탁 위에 통장과 수첩을 나란히 올려두고 앉았다. 지연은 그동안 어떤 시간을 살아왔던 걸까? 내가 알지 못한 며느리의 지난 날이 서서히 다른 얼굴로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연의 친구 번호를 수첩에서 찾아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연이요? 요즘 연락이 안 돼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니 무슨 말이에요? 예전엔 아무리 힘들어도 밝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늘 불안했어요. 전화를 해도 자주 울었어요. 무슨 돈 문제로 누가 괴롭힌다고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숨이 막혔다. 돈 문제요? 네. 남편이 남긴 빚이 아직도 남아있다면서 매달 어디엔가 돈을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인지는 끝까지 말 안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떤 죄책감이 솟구쳤다. 남편이 남긴 빚, 그건 결국 내 아들 민수가 남긴 짐이었다. 지연은 혼자 그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민수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그가 지연에게 남긴 빚과 고통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땐 몰랐다. 지연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날 오후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정순 어르신,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며느리 박지연 씨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다. 책상 위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소액 대출, 사채, 불법 투자라는 단어가 뒤섞여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조직적인 금융사기의 흔적입니다. 박지연 씨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협박성 통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빚을 갚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이를 태호를요? 네. 통화 녹취 일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몸이 굳은 채로 고개를 들었다.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이 떨렸다. 지연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내가 몰랐구나. 그녀는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 했던 거구나. 집에 도착하자 태호가 문 앞에서 뛰어왔다. 할머니,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응, 엄마가 태호 많이 사랑한대. 정말이요? 그럼 정말이지. 태호의 눈망울이 반짝였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지연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 이번만 잘 다녀오면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은 아마도 이제 그만 도망치고 싶어요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식탁 위에 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녀의 글씨가 떨려 있었다. 태호를 부탁드립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이건 제 죄예요. 종이 위 글씨가 눈물에 번져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 글을 따라가며 속삭였다. 아니야, 내 죄가 아니야. 그건 세상이 너에게 지운 짐이었을 뿐이야.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지연의 대답처럼 들렸다. 고마워요, 어머니.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정순 어르신, 며느리 박지연 씨 명의의 물품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가져가시겠어요?
순간 내 손에서 컵이 덜컥 떨어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물품이요? 뭐죠? 가방과 함께 있던 소지품 중 통장 한 권이 새로 나왔습니다. 나는 태호를 이웃에게 잠시 맡기고 경찰서로 향했다.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이 길을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결정적인 게 나올 것 같았다. 경찰서 책상 위에 낡은 통장이 놓여 있었다. 박지연. 이름이 또렷했다. 나는 손끝으로 글자를 쓸어내렸다. 그녀가 직접 썼던 이름,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다. 담당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잔액은 1만 3천 원이에요. 그런데 입금 내역이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요? 보세요. 몇 달간 일정한 날짜에 같은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됐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전부 익명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통장 안의 숫자들이 도무지 의미 없는 기호처럼 느껴졌다. 그 돈 누가 보낸 걸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불법 투자 사이트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불법 투자 사이트? 그럼 지연이가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건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협박성 메시지 기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프린트를 내밀었다. 짧은 문자 한 통. 그 돈 끊기면 아이 생각은 접으시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새어나왔다. 아이를 언급했다고요? 네. 그 메시지가 마지막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자꾸만 느려졌다. 지연은 대체 어떤 세상 속에 있었던 걸까? 누가 그녀를 이렇게 몰아넣었을까?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 떠올랐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던 그날, 그녀의 눈빛. 그 속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있었다. 그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그 눈빛이 말하고 있던 걸 몰랐을까? 집에 도착하니 태호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엄마 전화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야. 하지만 곧 엄마 소식이 있을 거야. 아이는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면 우리 놀이터 가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놀이터 가자. 엄마랑 꼭 같이 가자. 나는 아이가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연아, 이제 알겠어. 넌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었지. 누군가로부터 아이를 지키려 했던 거야. 밤이 되자 식탁 위에 통장을 다시 꺼내 놓았다. 그 안에 찍힌 입금 내역들을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훑어봤다. 매달 일정한 날짜, 일정한 금액, 그리고 마지막엔 5만 원. 그 후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돈이 끊기자 너는 사라졌구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그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전부였던 삶.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빛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의 신호처럼 끝까지 가라고 나를 부추기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 담당 수사관을 붙잡았다. 그 사이트 다시 조사해 주세요. 그게 지연을 삼킨 겁니다.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우리가 끝까지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지연이 기다리는 건 조사 결과가 아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바란 건 아이를 지켜주는 누군가의 손길이었다. 그걸 이제라도 내가 해야 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야, 지연아.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정순 어르신,
인근 편의점 CCTV에서 지연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옷을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했다. 이제서야 드디어 찾을 수 있는 걸까? 편의점 안 작은 모니터 화면 앞에 경찰관이 서 있었다. 여깁니다. 화면 속에는 지연이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시각은 오후 10시 43분. 사라지기 이틀 전이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가게 앞에서 몇 번이나 주변을 살폈다. 잠시 뒤 한 남자가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지연은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다. 남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짧게 무언가를 말했다. 그 말은 소리가 없어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지연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이 떨렸다. 그 남자 누구예요? 경찰관이 설명했다. 불법 투자 브로커로 수배 중인 인물입니다. 지연 씨는 그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거래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마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면 속 지연이 작게 입을 열었다. 경찰이 영상 속 입모양을 확대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입술이 이렇게 움직였다. 제발 그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순간 내 손에서 힘이 빠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의 태호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경찰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이 끝나자 모니터 화면은 어둠으로 바뀌었다. 그 짧은 장면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다. 지연이 왜 사라졌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그녀의 모든 답이 그 몇 초 안에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경찰관이 내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야 알겠네요. 그 애는 도망친 게 아니라 아이를 지키려고 떠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스쳤다. 거리에 불빛이 번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다. 지연의 목소리만 귓가에 남았다. 그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지연아, 걱정 마. 이제 내가 지켜줄게. 태호는 더 이상 울지 않게 할 거야.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결심의 눈물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태호가 거실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엄마랑 나 같이 놀이터 가는 그림이에요. 아이의 맑은 웃음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그림 속엔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위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예쁘다, 우리 태호. 엄마가 이거 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진짜요? 그럼 엄마한테 보여줄래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 곧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식탁 위에 통장과 CCTV 영상 복사본을 나란히 올려놓았다. 하나는 돈의 흐름, 하나는 지연의 마지막 흔적. 이제 그 두 개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연아, 넌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숨겼지만 이젠 내가 세상에 너의 진실을 보여줄게. 창밖에선 눈발이 흩날렸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내리는 눈송이가 마치 지연의 목소리처럼 속삭였다. 고마워요, 어머니.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밤 비로소 며느리의 고통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CCTV 영상이 담긴 USB와 지연의 수첩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두 물건이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진실을 봐야 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정순 어르신, 지연 씨 사건의 조사 결과 일부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결과요? 불법 금융 조직의 협박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지연 씨는 조직 브로커에게 강제로 대출을 떠안은 뒤 빚을 갚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나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태호를 데려가겠다고 했다고요? 네. 통화 녹취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가 사라진 건 자신이 아닌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지연이 얼마나 두려운 밤들을 견뎠을까? 얼마나 혼자 울었을까?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어머니, 이번만 잘 다녀오면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그건 출장이 아니라 도망이었다.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숨기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태호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오늘 엄마 꿈 꿨어요. 나는 놀라 물었다. 꿈에서 뭐라 하시디? 엄마가 울지 말래요. 곧 돌아올 거래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웃었다.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했구나. 태호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고맙대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했다. 고맙대? 응,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태호가 행복하대요.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 아이의 온기가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지연아, 내가 지금 이 아이의 곁에 있는 것 같구나. 그날 저녁 경찰에서 문자가 도착했다. 박지연 씨 명의의 계좌에서 마지막으로 출금된 금액 5만 원. 사용처 택시요금. 나는 즉시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 택시의 행선지는요? 기록상 인천항 인근 모텔로 돼 있습니다. 모텔.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그곳에서 나는 다음 날 혼자 인천항 근처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의 두려움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이제는 그저 알아야 했다. 그녀가 어디에 왜 멈췄는지. 모텔 앞에 도착하자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주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혹시 이 사람 기억나세요? 주인은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아, 그 여인. 며칠 묵다 갔어요. 밤늦게 나가더니 다시 안 돌아왔죠. 그 말에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섰다. 지연은 그날 마지막으로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라졌다. 모텔을 나서는데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녀가 이 바다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머니, 태호를 부탁드려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울렸다. 나는 바다를 향해 속삭였다. 지연아, 이제 알겠어. 넌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숨긴 거였구나. 눈물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해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하늘엔 별 하나가 반짝였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연아, 괜찮아. 이제 내가 그 아이를 지킬게.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그때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쳤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지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마워요, 어머니.
며칠 후 비가 내렸다. 잔잔한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오후 현관 앞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우체부가 젖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정순 어르신 맞으시죠? 등기입니다. 발신인은 박지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내 몸이 굳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변이 조용해졌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탁 위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다. 비에 젖은 종이가 손끝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박지연. 그 이름이 마치 지금도 살아 숨쉬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편지 속 글씨는 조금 번져 있었지만 그녀의 필체였다. 익숙한 그 단정한 글씨. 어머니,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저는 아마 멀리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좋은 며느리도 좋은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만은 그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나는 글씨를 따라가며 소리내어 읽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제가 사라지면 세상은 저를 비겁하다고 하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제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숨긴 겁니다. 태호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꼭 그 아이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쥔 손을 가슴에 올렸다. 심장이 아프게 뛰었다. 지연아.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온몸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했다. 아이 하나 살리기 위해 세상과의 마지막 끈을 스스로 끊어낸 것이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이번만 잘 다녀오면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을 지우고 아이를 살렸던 것이다. 그날 저녁 태호가 내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엄마가 편지 보냈어. 진짜요? 뭐라고 했어요? 태호 사랑한대. 그리고 할머니랑 행복하게 지내래.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가 나 사랑한대요? 그럼 아주 많이.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내 품에 안겼다. 그럼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나는 아이를 꼭 안고 울었다. 그래,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날 밤 나는 편지를 다시 꺼내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아래 내 손으로 조용히 한 줄을 더 썼다. 지연아, 너는 결코 비겁하지 않았다. 너의 용기가 우리를 살렸다.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불을 끄며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엔 빗방울이 잦아들고 은은한 달빛이 흘렀다. 그 빛이 부엌 창틀 위로 내려앉았다. 마치 그녀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조용했다. 나는 속삭였다. 잘했어, 지연아. 이젠 내가 할게. 태호는 내가 지켜줄게. 그 순간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어머니. 시간은 흐른다. 그날 이후 계절이 3번 바뀌었다. 눈이 녹고 봄이 왔으며 봄이 지고 여름이 왔다. 태호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닌다. 아침이면 작고 분주한 발소리가 거실을 울린다. 할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태호. 오늘도 즐겁게 다녀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을 닫는 순간마다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지연아, 내가 지켜낸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태호가 학교에 간 뒤 나는 늘 하던 대로 부엌 창문을 연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온다. 그 빛 속에 먼지가 떠오르고
그 안에서 문득 지연의 모습이 겹쳐진다. 어머니, 이 장독대는 꼭 햇빛에 말려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래,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있어. 하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정순 어르신, 박지연 씨 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혹시 찾은 건가요? 직접적인 흔적은 없지만 그녀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인천 앞바다에서 끊겼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생사를 단정할 순 없지만 그녀는 아이를 끝까지 지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됐어요. 그 애는 이미 그럴 줄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문을 바라봤다.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다. 그 안에서 나는 지연의 웃음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날 저녁 태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오늘 숙제는 가족 이야기 써오는 거래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래, 뭐라고 쓸 거야? 엄마랑 할머니 이야기요. 엄마 이야기도 쓸 거야? 응,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래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그렇게 써, 태호야. 그게 맞아. 너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했단다. 아이의 손에 들린 공책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연아, 내 이름은 이제 이 아이 안에 살아있어. 밤이 되자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직도 그날의 편지가 있었다. 모서리가 닳고 종이는 약간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태호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아래에 다시 한 줄을 적었다. 걱정 마. 너의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밝게 웃고 있어. 그리고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작은 상자 속에 넣었다. 그 상자는 이제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며칠 뒤 태호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그래, 하지만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웃을 때 엄마는 그 옆에 꼭 와서 듣고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태호가 행복하면 엄마는 더 가까이 오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엄마 옆에 있겠네요. 나 오늘 웃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그래, 지연아. 오늘도 내가 우리 곁에 있구나. 그날 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한 눈발이 지붕 위를 덮고 세상은 마치 하얀 천으로 덮인 듯 고요했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커튼을 걷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이 내 얼굴을 비쳤다. 그 빛이 어쩐지 따뜻했다. 나는 창문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다. 지연아, 오늘도 고마워.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그 소리 속에서 분명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야말로요, 어머니. 다음 날 아침 태호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꿈에서 엄마 봤어요. 그래, 뭐라 하디? 엄마가 이제 괜찮대요. 그리고 할머니랑 나 꼭 행복하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그 약속 지키자.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왔다. 그 빛 속에 먼지가 반짝이며 흩어졌다. 나는 그 빛을 향해 미소 지었다. 지연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집의 공기 속에, 이 아이의 웃음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다.